새벽 4시 빵집 배달구 앞. 낡은 패딩을 입은 8살 소녀가 따뜻한 빵 냄새를 맡으며 서 있었습니다. 손을 꼭 잡고 선 엄마의 얼굴은 수심으로 가득했죠. 엄마, 빵 먹고 싶어. 작게 나온 그 한마디를 검은 벤치에서 내리던 한 남자가 들었습니다. 화려한 문신이 새겨진 목덜미, 조직의 두목 강태산이었죠. 그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저 여자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가물가물한 기억이 스쳐 지나갔거든요. 그날 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잠시만 함께 해주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 한켠에 오래 남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작은 빵집 앞 한서진은 딸 유나의 손을 꼭 잡고 서 있었어요. 배달구에서 새어나오는 따뜻한 빵 냄새가 모녀를 감쌌죠. 유나의 작은 코가 벌름거렸습니다. 어젯밤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한 아이였거든요. 서진은 지갑을 열어봤습니다. 동전 몇 개가 전부였어요. 이마저도 내일 아침 전기세로 내야 할 돈이었죠.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석 달 전까지만 해도 서진은 강남 한복판 펜트하우스에서 살던 재벌가 며느리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반지하 월세방에서 딸과 단둘이 연명하는 신세가 됐죠. 엄마, 유나가 올려다봤습니다. 큰 눈망울이 반짝였어요. 빵 먹고 싶어? 서진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아이는 투정 한 번 부리지 않았어요. 그저 작게 조심스럽게 말했을 뿐이죠. 서진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유나야. 엄마가 내일 꼭 사줄게. 바로 그때였습니다. 골목 안쪽에서 검은 벤츠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어요. 차에서 내린 남자는 검은 코트를 입고 있었죠. 목덜미까지 올라온 용 문신이 가로등 불빛에 드러났습니다. 강태산, 이 일대를 장악한 조직의 두목이었어요. 태산은 빵집으로 걸어가다가 멈췄습니다. 모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특히 그 여자의 옆모습이 어디선가 본 것 같았어요. 가물가물한 기억이 스쳤죠. 하지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태산은 빵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갓 구운 식빵 한 봉지를 사서 나왔어요. 그리고 모녀 쪽으로 걸어갔죠. 서진이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죄송한데요. 태산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이거 받으실래요? 너무 많이 샀더니 들고 가기 무거워서요. 서진은 경계하는 눈빛으로 태산을 봤습니다. 괜찮습니다. 아이가 빵 좋아하는 것 같던데. 태산이 유나를 봤어요. 아이의 창백한 얼굴, 낡은 옷, 해진 운동화가 보였죠. 가슴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유나는 엄마를 올려다봤어요.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죠. 자존심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딸의 얼굴을 보자 손이 움직였어요. 감사합니다. 태사는 빵을 건네며 서진의 얼굴을 다시 봤습니다. 순간 번개처럼 기억이 스쳤어요. 20년 전 겨울 한강 다리 위에서 울면서 자신을 붙잡던 여학생. 그때 그 목소리, 그 눈빛이 겹쳐 보였죠. 혹시? 태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고등학교 다니셨어요? 서진이 놀란 눈으로 태산을 봤어요. 네. 근데 어떻게? 태산은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서진의 눈이 커졌어요. 희미하지만 익숙한 얼굴이었죠. 강태산.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살고 있어. 이 동네에서. 태산이 유나를 내려다봤어요. 너 왜 이렇게 됐어? 무슨 일 있었어? 서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태산의 눈빛에서 진심 어린 걱정이 느껴졌죠.
그냥 사정이 생겼어. 서진이 작게 말했습니다. 태사는 더 묻지 않았어요. 대신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죠. 연락해. 도와줄 수 있는 거 있으면 돕고 싶어. 괜찮아. 우린 괜찮아. 서진아. 태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20년 전에 내가 날 살렸잖아. 그 빚 아직 못 갚았어. 서진은 명함을 받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유나는 빵을 한 입 베어 물며 환하게 웃었어요. 엄마 맛있어. 태사는 그 모습을 보며 차로 돌아갔습니다. 벤츠가 골목을 빠져나가는 동안 서진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걸 느꼈죠. 사흘 뒤 저녁 서진은 반지하 집 계단에 앉아 있었습니다. 안에서 유나의 기침 소리가 들렸어요. 감기가 악화되고 있었죠. 약을 사야 하는데 돈이 없었습니다. 서진은 태산의 명함을 꺼내봤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죠. 두 번째 신호음이 울릴 때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태산의 목소리였어요. 나, 서진이야. 서진아. 무슨 일이야? 미안한데. 유나가 아파서 병원비 좀. 주소 보내. 지금 간다. 30분 뒤 태산이 도착했습니다.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병원 가. 큰 병원으로. 서진은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가 두툼하게 들어 있었어요. 눈물이 났죠. 꼭 갚을게. 갚을 필요 없어. 태산이 잘라 말했습니다. 내가 진 빚이 더 크니까. 태산은 유나를 안고 자신의 차로 갔습니다. 가까운 대학병원 응급실로 향했어요. 의사는 유나를 진찰한 뒤 말했죠. 폐렴 초기입니다. 입원하셔야 해요. 서진은 당황했습니다. 입원비가 얼마나? 제가 낼게요. 태산이 말했어요. 안 돼. 너무 많이 받았어. 태산은 서진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걱정 마. 나한테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유나는 일주일간 입원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태산은 매일 병문안을 왔어요. 과일도 사오고 유나에게 장난감도 사줬죠. 서진은 태산의 따뜻함에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유나가 잠든 뒤 태산과 서진은 병원 옥상에 나갔어요.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이제 말해줄래? 태산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서진은 한참을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죠. 남편이 죽었어. 3달 전에. 태산의 눈빛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교통사고라고 했어. 근데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의심스러워. 죽기 직전에 전화가 왔거든. 누군가한테 쫓기고 있다고. 계속 말해봐. 서진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남편 이름은 오재욱이었어. 대한물산 부사장이었고 시어머니는 오연주 회사 회장이야. 태사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강남 일대에서 유명한 건설회사였죠. 재욱이가 회사 회계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대요. 큰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던 거야. 시어머니를 의심하고 조사를 시작했는데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전화가 왔어요. 여보, 위험해. 유나 잘 지켜. 그게 마지막이었어. 그 다음은? 다음 날 아침 경찰이 왔어요.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차가 완전히 불탔고 시신도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어요. 태사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장례식 끝나고 시어머니가 날 쫓아냈어요.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재산도 집도 전부 빼앗겼죠. 유나만 두고 가라고 했어요. 거절했더니 서진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빈손으로 쫓겨났어요.
태사는 난간을 꽉 잡았습니다. 뼈마디에서 소리가 났어요. 내가 알아볼게. 위험해. 그 사람들은 나도 위험한 사람이야. 태산이 서진을 봤습니다. 20년 전에 내가 날 살렸어. 이제 내 차례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산은 조직의 정보망을 총동원했어요. 부하 민철을 불렀죠. 오연주, 오재욱 이름으로 뭐든지 찾아봐. 회사 정보, 개인사, 뒷거래, 전부. 알겠습니다, 형님. 민철은 나흘 동안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두꺼운 파일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형님, 이거 봐야 합니다. 파일에는 대한물산의 의심스러운 거래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페이퍼 컴퍼니 여러 개를 거쳐 돈이 빠져나간 흔적이었어요. 금액은 무려 300억 원이었죠. 오현주가 회사 돈 빼돌린 거 확실해요. 민철이 말했습니다. 오재욱 사고 관련 자료는? 그게 민철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경찰 보고서 구했는데 뭔가 이상합니다. 사고 현장 조사가 너무 부실해요. 블랙박스 영상도 사라졌고 태사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누가 손댔네. 그런 것 같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어떻게든 찾아봐. 그리고 사고 당일 오민석 동선도 확인해. 오민석이요? 오재욱 동생이야. 회사 이사라고 들었어. 민철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틀 뒤 결정적인 정보를 가지고 왔어요. 형님, 사고 현장 근처 상가 CCTV 구했습니다. 태사는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는 밤도로가 보였어요. 오재욱의 차가 달리고 있었죠. 그런데 뒤에서 검은 SUV 한 대가 따라붙었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더니 갑자기 옆으로 들이받았어요. 재욱의 차가 중앙선을 넘었습니다. 마주오던 트럭과 정면 충돌했죠. 순식간에 화염이 치솟았습니다. 태사는 영상을 멈췄어요. SUV 번호판 확인했어? 네. 대한물산 소유 차량입니다. 그리고 민철이 사진 한 장을 꺼냈죠. 당일 그 차를 운전한 사람 오민석입니다. 태산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동생이 형을 죽였어. 그런 것 같습니다. 태산은 파일을 덮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감정적으로 움직이면 안 됐죠.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그날 밤 태산은 서진을 만났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유나는 태산이 마련해준 작은 오피스텔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서진도 그곳에서 함께 살았죠. 거실에 앉아 태산은 조사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민석이가 재욱을.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CCTV에 다 찍혔어. 의도적인 추돌이었어. 서진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왜 그랬을까? 회사 비자금 때문이겠지. 내 남편이 알아버렸으니까. 서진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어요. 동서가 남편을 죽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경찰한테 가야 해?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금은 안 돼. 증거가 더 필요해. CCTV 영상은 법정에서 쓰기엔 부족해. 차량 번호판이 일부만 보이거든. 변호사들이 우겨대면 빠져나갈 수 있어. 서진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태산이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내가 확실한 증거 찾을게. 조금만 참아. 고마워, 태산아. 서진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며칠 뒤 태산은 다른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오민석의 주변 인물을 조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죠. 민석에게 연인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최유진, 강남 클럽에서 일하는 여자였어요. 민석은 유진에게 고급 아파트를 사주고
생활비를 대주고 있었죠. 태사는 유진을 만날 계획을 세웠습니다. 직접 만나는 건 위험했어요. 대신 민철을 보냈죠. 민철은 유진이 자주 가는 카페에서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유진이 나타나자 자연스럽게 다가갔어요. 최유진 씨 맞으시죠? 유진은 경계하는 눈빛으로 민철을 봤습니다. 누구세요? 제 명함입니다. 민철이 명함을 건넸어요. 거기엔 법률사무소 조사관이라고 적혀 있었죠. 물론 가짜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유진이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오민석 씨와 관련된 조사 중입니다. 몇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유진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여기서는 곤란한데요. 그럼 조용한 곳으로 가시죠. 두 사람은 근처 호텔 라운지로 갔습니다. 민철은 조심스럽게 질문을 시작했어요. 오민석 씨와 얼마나 아셨어요? 2년 정도요. 근데 왜 물어보시는 거예요? 민석 씨 형님 사고 아시죠? 유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네, 들었어요. 혹시 그 사고에 대해 민석 씨가 한 말 기억나세요?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데 망설이는 표정이었어요. 민철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협조해 주시면 살해하겠습니다. 얼마나요? 1,000만 원. 유진의 눈이 커졌어요. 그녀는 잠시 고민했죠. 민석에 대한 애정은 없었습니다. 그저 돈 때문에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실은 유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민석 씨가 술 먹고 이상한 얘기 한 적 있어요. 무슨 얘기요? 형님 사고가 진짜 사고가 아니라고. 민철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유진은 주위를 살피고 목소리를 낮췄어요. 형님이 회사 문제를 발견해서 어머니랑 싸웠대요. 그래서 없애야 했다고. 직접 그렇게 말했어요? 네. 술 많이 먹은 날이었어요. 저는 농담인 줄 알았는데. 민철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 다시 한번 녹음해 주실 수 있으세요? 유진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1,000만 원이라는 돈이 눈앞에 아른거렸죠.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녹음을 마친 민철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민석 씨한테서 연락 오면 이 만남은 비밀로 해주세요. 알겠어요. 민철은 태산에게 돌아가 녹음 파일을 전했습니다. 태산은 파일을 들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잘했어. 근데 이것만으론 부족해. 더 확실한 게 필요해. 뭐가 더 필요합니까? 물증. 사고 차량 잔해를 찾아야 해. 차량 잔해를 찾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이미 폐차장으로 넘어간 상태였거든요. 하지만 태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조직의 인맥을 총동원했죠. 일주일 뒤 경기도의 한 폐차장에서 SUV 잔해를 찾아냈습니다. 차체는 심하게 망가져 있었지만 핵심 부분은 남아 있었어요. 태사는 믿을 만한 정비사를 데려갔습니다. 정비사는 차량을 꼼꼼히 살펴봤어요. 형님, 이거 보세요. 정비사가 앞범퍼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페인트 자국 보이시죠? 이건 피해 차량 거예요. 확실해? 네. 성분 분석하면 정확히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 충돌 각도. 정비사가 범퍼에 찌그러진 부분을 가리켰어요. 옆에서 들이받은 흔적입니다. 정면 충돌이 아니에요. 태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거 법정 증거로 쓸 수 있어? 감정서 쓰면 됩니다. 제가 자동차 감정 자격증 있거든요. 그럼 부탁해. 정비사는 며칠에 걸쳐 차량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상세한 감정서를 작성했어요. 페인트 성분, 충돌 각도, 충격 지점 등이 모두 기록됐죠. 태사는 감정서를 받아들고 서진을 찾아갔습니다. 서진은 오피스텔에서 유나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태산 아저씨. 유나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태산은 아이를 안아 올렸어요. 유나야, 많이 나아졌네. 응, 이제 안 아파. 서진은 따뜻한 눈빛으로 그 모습을 봤습니다. 유나를 재운 뒤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았어요. 증거 확보했어. 태산이 감정서를 건넸습니다. 서진은 서류를 읽으며 손이 떨렸어요. 이거면 고소할 수 있어? 변호사 선임하면 돼. 내가 아는 사람 있어. 인권 변호사인데 이런 사건 많이 다뤘어. 소개해 줄 수 있어? 내일 만나보자. 다음 날 태산과 서진은 이수정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수정은 40대 중반의 단정한 여성이었어요.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이었죠. 수정은 모든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CCTV 영상, 차량 감정서, 유진의 증언 녹음까지 한참을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승산 있습니다. 재수사 청구부터 시작하죠.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서진이 물었습니다. 빨라도 몇 달은 걸릴 겁니다. 상대가 재벌가니까 저항할 거예요. 괜찮아요. 기다릴 수 있어요. 수정은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내세요. 제가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일주일 뒤 수정은 검찰에 재수사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동시에 언론에도 조심스럽게 제보했어요. 하지만 아직은 조용히 진행하기로 했죠. 너무 시끄러워지면 오연주 측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할 수 있었거든요. 한편 오연주는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습니다. 최근 회사 주변에서 낯선 사람들이 어슬렁거린다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비서를 불러 지시했어요. 요즘 이상한 일 없었어? 글쎄요. 특별한 건 없었는데요. 한서진 그 여자 요즘 뭐하고 지내? 잘 모르겠습니다. 쫓아낸 뒤로 연락이 끊겼거든요. 현주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들 민석을 불렀죠. 민석이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부르셨어요? 민석아, 유진이 요즘 어때? 민석은 잠깐 당황했어요. 왜요? 그냥 내가 그 여자한테 헛소리 한 적 없지? 무슨 헛소리요? 형 일 같은 거. 민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가물가물하게 기억이 났어요. 술 취한 날 유진에게 뭔가 말한 것 같았죠.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안 했어요. 현주는 아들의 표정을 읽었습니다.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확실해? 네, 어머니. 그럼 됐어. 그 여자랑 당분간 만나지 마. 조심해야 돼. 민석은 불안한 마음으로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그날 밤 유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유진의 목소리였습니다. 나야. 요즘 이상한 사람들 만난 적 없어? 무슨 소리야? 그냥 혹시 누가 나에 대해 물어본 적 있냐고. 유진은 순간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없는데? 왜 그래? 아니야. 그냥 조심하라는 거야. 알았어. 전화를 끊은 유진은 민철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석이가 의심하는 것 같아요. 민철은 즉시 태산에게 보고했습니다. 태산은 결정을 내렸어요. 유진 씨 보호해. 안전한 곳으로 옮겨. 알겠습니다. 그날 밤 민철은 유진을 데리고 경기도의 한 모텔로 갔습니다. 당분간 거기서 지내기로 했어요. 불편하시겠지만 참아주세요. 민철이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얼마나 있어야 해요? 재판 끝날 때까지요. 유진은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아갈 수 없었어요. 민석을 배신한 이상 그에게 돌아갈 수 없었죠. 며칠 뒤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재수사를 시작하겠다는 통보였어요. 오민석을 참고인으로 소환하겠다고 했죠. 서진은 수정 변호사와 함께 검찰청을 방문했습니다. 담당 검사를 만나 추가 자료를 제출했어요. 검사는 자료를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가 상당히 확실하네요. 소환 일정 잡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진이 말했어요. 검찰청을 나서는 서진의 얼굴에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태산이 옆에서 걸으며 말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조금만 더 참자. 고마워, 태산아. 정말로. 태산은 웃었습니다. 우리 사이에 고맙긴.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저녁 햇살이 따뜻하게 그들을 비췄어요. 오민석에게 검찰 소환장이 날아왔습니다. 민석은 소환장을 보고 당황했어요. 즉시 현주에게 달려갔죠. 어머니, 검찰에서 저를 소환했어요. 현주는 소환장을 받아 읽어봤습니다. 얼굴이 굳었어요. 형 사고 관련이네. 어떡하죠? 변호사 대동하고 가. 아무 말도 하지 마. 네. 민석은 이틀 뒤 변호사와 함께 검찰청에 갔습니다. 검사실에 들어서자 냉랭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검사는 차갑게 민석을 바라봤습니다. 앉으세요. 민석은 떨리는 다리로 의자에 앉았어요. 오민석 씨, 형님, 오재욱 씨 사망 당일 어디 계셨습니까? 집에 있었습니다. 혼자요? 네. 검사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네요. 사고 현장 근처 CCTV에 당신 차량이 포착됐거든요. 민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건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검사님, CCTV 영상만으로는 제 의뢰인이 운전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차량 번호판이 명확합니다. 대한물산 소유 차량이고 당일 오민석 씨가 사용한 기록이 있어요. 민석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검사는 계속 추궁했어요. 차량 잔해도 확보했습니다. 피해 차량을 옆에서 들이받은 흔적이 명확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고를 낸 적이 없어요. 검사는 냉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누가 당신 차를 몰고 형님을 들이받았을까요? 민석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변호사가 다시 끼어들었죠. 검사님, 의뢰인은 더 이상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시죠. 하지만 증거는 충분합니다. 조사는 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민석은 식은땀을 흘리며 부인만 반복했어요. 검찰청을 나설 때는 다리에 힘이 풀려 있었죠. 밖에는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언론에 알려진 거예요. 이사님, 형님을 정말 살해하셨습니까? 왜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민석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변호사도 함께 탔어요. 어떡하죠? 민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최대한 버텨야 합니다. 직접적인 증거는 아직 없어요. CCTV랑 차량 잔해는요? 정황 증거일 뿐입니다. 당신이 직접 운전했다는 결정적 증거가 없어요. 하지만 변호사도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증거가 너무 확실했거든요. 그날 저녁 현주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변호사단과 회사 임원들이 모였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 겁니까? 한 임원이 물었습니다. 언론 플레이로 방어하겠습니다. 현주가 말했어요. 우리가 피해자라는 식으로. 하지만 여론이 이미 안 좋은데요. 돈 쓰면 됩니다. 기자들 매수하고 온라인 여론 조작하고.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요즘은 그런 방식이 잘 안 통합니다. 오히려 역풍 맞을 수 있어요. 현주는 책상을 쳤습니다. 그럼 어쩌라고? 가만히 당하고 있으란 말이야? 일단 조용히 대응하는 게 낫습니다.
검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협조하면 민석이 잡혀가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현주의 격한 반응에 놀란 거예요. 현주는 숨을 고르며 자리에 앉았죠. 알았어. 일단 지켜보자. 한편 서진은 유나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건강을 회복하고 밝아졌어요. 그네를 타며 행복하게 웃었죠. 태산이 커피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유나 좋아하네. 응. 오랜만에 웃는 모습 보는 것 같아. 서진이 미소 지었어요. 검찰 조사 잘 진행되고 있대. 수정 변호사님한테 연락 왔어. 구속영장 청구할 수도 있대. 태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소식이네. 근데 태산아. 서진이 태산을 봤어요. 너 괜찮아? 이 일 때문에 위험해진 거 아니야? 난 괜찮아. 원래 위험한 삶 살았으니까. 그래도 미안해. 태산은 서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미안할 거 없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두 사람은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신나게 뛰어놀고 있었어요. 유나 정말 많이 컸다. 태산이 말했습니다. 응, 다 내 덕분이야. 우리 덕분이지. 너도 잘 키웠어. 서진은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감사와 미안함이 뒤섞인 눈물이었죠. 일주일 뒤 검찰은 오민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어요. 민석은 자택에서 체포됐죠. 현주는 변호사와 함께 구치소로 면회를 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민석이 보였어요. 수갑을 찬 모습이었죠. 어머니.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석아, 괜찮아. 곧 나올 수 있어. 정말요? 변호사가 보석 신청할 거야. 하지만 현주도 알고 있었습니다. 보석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증거가 너무 확실했거든요. 어머니, 죄송해요. 민석이 울먹였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어머니가 잘못한 거야. 현주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후회했습니다. 탐욕이 이 지경까지 만들었어요. 회사를 지키려다 아들을 범죄자로 만들어버렸죠.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 잘 들어주셨어요? 가난한 모녀를 우연히 만난 조폭 두목 강태산. 그는 20년 전 자신을 구해준 은인 한서진을 도와 진실을 밝히기 시작했죠. 서진의 남편은 동생과 시어머니의 음모로 살해당했고 이제 그 증거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민석은 구속됐고 오현주는 점점 궁지에 몰리고 있어요. 과연 정의는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럼 여러분, 다음 이야기도 계속 들어봐 주세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첫 공판날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언론도 대거 몰려들었죠. 서진과 태산은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석이 법정에 들어왔습니다. 수갑을 찬 모습이었어요. 얼굴은 창백했죠. 현주도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딱딱하게 굳은 표정이었어요.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지금부터 피고인 오민석에 대한 살인 혐의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가 일어섰어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기소 내용을 낭독했죠. 피고인 오민석은 2025년 9월 15일 피해자 오재욱을 의도적으로 차량으로 들이받아 살해했습니다. 동기는 회사 비자금 은폐였습니다.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무죄입니다. 검찰의 주장은 모두 정황 증거에 불과합니다. 재판은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검사는 증거를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먼저 CCTV 영상을 틀었죠. 화면에는 사고 장면이 보였습니다. 검은 SUV가 재욱의 차를 들이받는 장면이었어요. 방청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죠. 이 SUV는 대한물산 소유 차량입니다. 검사가 말했어요.
당일 오민석 피고인이 사용한 기록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반론했죠. 차량 사용 기록만으로는 피고인이 직접 운전했다고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럼 누가 운전했습니까? 모릅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아닙니다. 검사는 다음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차량 감정서였어요. 차량 잔해 분석 결과 피해 차량의 페인트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충돌 각도도 의도적인 추돌과 일치합니다. 재판장이 감정서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봤어요. 변호인, 반론 있습니까? 감정서는 인정하지만 피고인이 운전했다는 직접 증거는 없습니다. 재판은 몇 주간 이어졌습니다. 매 공판마다 증거와 반론이 오갔어요. 서진은 매번 법정에 나와 지켜봤죠. 재욱의 억울함이 풀리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러던 중 결정적인 증인이 나타났습니다. 최유진이었어요. 공판 4주차 유진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증언을 시작했어요. 저는 피고인과 2년간 교제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피고인은 여러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검사가 물었습니다. 형님에 대한 이야기요. 형님이 회사 문제를 발견해서 오현주 회장님과 대립했다고 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였습니까? 비자금이요. 엄청난 금액이 빠져나가고 있었대요. 형님이 그걸 폭로하려고 하니까 막아야 했다고.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현주의 얼굴이 굳었어요. 유진은 계속 증언했습니다. 피고인은 술 취한 날 제게 말했어요. 형을 없앴다고.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는데 계속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증인이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소리쳤습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어요. 조용히 하세요. 검사는 녹음 파일을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증인이 피고인과 나눈 대화 중 일부입니다.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민석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형은 바보였어. 가만히 있을 일을 괜히. 어머니랑 상의해서 정리했지. 어떻게 정리했는데? 사고로. 깔끔하게.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현주는 창백한 얼굴로 아들을 바라봤죠. 재판은 그날 이후 급속도로 민석에게 불리하게 흘러갔습니다. 변호사는 녹음의 신빙성을 공격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증거가 너무 확실했거든요. 며칠 뒤 검찰은 오현주도 공범으로 기소했습니다. 회사 비자금 횡령과 살인 방조 혐의였어요. 현주는 변호사단을 총동원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됐죠. 회사 장부가 압수수색 당했고 페이퍼 컴퍼니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어요. 재벌가의 형제 살해, 300억 비자금 의혹 같은 제목이 신문을 장식했죠. 여론은 완전히 서진 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SNS에 응원 메시지를 남겼어요. 한서진 씨 힘내세요. 정의가 승리해야 합니다. 재벌들의 횡포를 막아야 해요. 대한물산의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하루에 30%씩 떨어지기도 했어요. 주주들은 현주의 퇴진을 요구했죠. 현주는 점점 궁지에 몰렸습니다. 회사도 잃고 아들도 감옥에 갇히고 이제 자신마저 재판을 받게 됐어요. 어느 날 밤 현주는 혼자 펜트하우스에 앉아 있었습니다. 술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야경이 차갑게 빛났죠. 내가 뭘 잘못한 거지. 현주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탐욕이 모든 걸 망쳤다는 걸. 돈과 권력을 지키려다 가족을 파괴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변호사였어요. 회장님, 검찰에서 소환장 발부했습니다. 알았어요. 현주는 전화를 끊고 술잔을 비웠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며칠 뒤 현주는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냉랭한 조사실에서 검사와 마주 앉았어요. 회장님, 비자금 300억 원 어디에 사용하셨습니까? 개인 투자였습니다.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썼다는 겁니까? 차명 계좌를 통해 투자했습니다. 회사를 위한 거였어요. 검사는 냉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아드님 오민석이 형을 살해한 건 아십니까? 모릅니다. 그건 제 아들이 한 일이에요. 하지만 회장님이 사후 수습을 도우셨죠. 경찰에 로비하고 증거를 인멸하고 그런 적 없습니다. 검사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경찰 간부와의 통화 기록이 있습니다. 사고 다음 날 여러 차례 통화하셨더군요. 현주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변명할 수 없었어요. 조사는 몇 시간 이어졌습니다. 현주는 대부분 묵비권을 행사했어요. 하지만 증거는 계속 쌓여갔죠. 석 달이 흘렀습니다. 재판은 최종 단계에 접어들었어요. 양측의 최종 변론이 남은 상황이었죠. 그 사이 서진의 삶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태산이 마련해준 오피스텔에서 유나와 평화롭게 지냈어요. 유나는 새 학교에 적응했고 친구들도 사귀었죠. 서진은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경제적으로 태산에게만 의지할 수 없었거든요. 태산은 반대했지만 서진의 의지를 꺾을 수 없었어요. 어느 날 저녁 태산이 카페를 찾아왔습니다. 서진은 앞치마를 두르고 커피를 내리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서진이 밝게 웃었습니다. 힘들지 않아? 태산이 물었어요. 괜찮아. 오히려 좋아. 뭔가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태산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진이 커피를 내왔어요. 다음 주가 최종 변론이래. 서진이 말했습니다. 긴장되지? 응. 근데 이제는 결과를 받아들일 준비가 됐어. 어떻게 나오든. 태산은 서진의 손을 잡았어요. 이길 거야. 증거가 확실하니까. 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태산아. 내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그날 밤 태산은 부하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조직 일을 정리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형님, 진짜 손 떼실 겁니까? 민철이 물었습니다. 응. 이제 다른 삶 살고 싶어? 무슨 일 하실 건데요? 정당한 사업. 서진이랑 유나 도우면서 살 거야. 부하들은 아쉬워했지만 이해했습니다. 태산은 좋은 두목이었거든요.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많았죠. 형님이 행복하시면 됐죠. 민철이 말했습니다. 태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20년간 이어온 조직 생활을 정리하는 건 쉽지 않았죠. 하지만 서진과 유나를 만나면서 삶의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최종 변론 날이 다가왔습니다. 법정은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서진과 태산, 유나도 함께 왔죠. 검사가 일어서서 최종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재판장님,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이 아닙니다. 권력과 돈을 위해 가족을 희생시킨 비극입니다. 피고인 오민석은 형을 살해했고 피고인 오현주는 이를 은폐했습니다. 검사는 증거를 하나씩 짚어갔어요. CCTV, 차량 감정서, 유진의 증언, 녹음 파일까지 모든 증거가 피고인들의 범행을 가리킵니다. 정의를 위해 그리고 피해자와 유족을 위해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재판장님, 피고인들은 억울합니다. 모든 증거가 정황일 뿐. 하지만 재판장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변호사도 알고 있었어요. 이미 승부는 결정됐다는 걸. 최종 변론이 끝나고 재판장은 일주일 뒤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일주일은 길고도 짧게 지나갔어요. 서진은 불안과 기대 사이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죠. 태사는 곁에서 그녀를 지켰습니다. 판결 전날 밤 서진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거실에 나와 창밖을 바라봤어요. 태산이 물을 가지고 왔죠. 잠 안 와? 태산이 물었습니다. 응. 긴장돼서. 내일이면 끝나. 재욱도 편히 쉴 수 있을 거야. 서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재욱이 보고 있을까? 당연하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어. 두 사람은 나란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였어요. 판결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서진은 정갈한 옷을 입고 법원으로 향했어요. 태상과 유나가 함께였죠. 유나는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언론도 대거 몰려들었죠. 모두가 이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재판장은 판결문을 들어 올리고 낭독을 시작했죠. 피고인 오민석에 대한 판결을 선고합니다. 민석은 떨리는 몸으로 일어섰어요. 피고인은 피해자 오재욱을 계획적으로 살해했습니다. 동기는 회사 비자금 은폐였고 수법은 교통사고로 위장한 것이었습니다. 재판장은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어요. 범행은 치밀했고 반성의 기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탄성이 터졌습니다. 서진은 눈물을 흘렸어요. 태산이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죠. 피고인 오현주에 대한 판결을 선고합니다. 현주는 창백한 얼굴로 일어섰습니다. 피고인은 아들의 범행을 알고도 방조했으며 증거를 인멸하고 경찰에 로비했습니다. 또한 회사 자금 300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피고인에게 징역 16년과 벌금 500억 원을 선고합니다. 또한 횡령한 자금은 전액국고로 환수하며 피해자 유족에게 손해배상 50억 원을 지급하라 명합니다. 현주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변호사가 부축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있었어요. 재판장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권력과 돈이 사람을 어떻게 망치는지 보여줍니다. 법정은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고 정의를 회복하기 위해 이러한 판결을 내립니다. 판결이 끝나고 법정 밖으로 나왔을 때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한서진 씨, 판결에 대해 한 말씀 해주세요. 서진은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남편 재욱은 정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잘못된 것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목숨을 잃었죠.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 판결로 재욱의 억울함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저와 제 딸은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어요. 기자들이 태산을 향해 카메라를 돌렸습니다. 강태산 씨, 어떻게 한서진 씨를 돕게 되셨나요? 태산은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담담하게 대답했죠. 20년 전에 서진이 제 목숨을 구해줬습니다. 저는 그 빚을 갚은 것뿐이에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정당하게 살 겁니다. 서진 씨와 유나를 도우면서요. 기자들은 더 질문하려 했지만 태산은 손을 저으며 자리를 떴습니다. 며칠 뒤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재욱의 유언장이 발견된 거예요. 변호사 사무실 금고에 보관돼 있었죠. 현주가 숨긴 게 아니라 재욱이 생전에 변호사에게 맡겨둔 것이었습니다. 유언장에는 명확히 적혀 있었어요. 내 모든 재산과 회사 지분은 아내 한서진과 딸 한유나에게 상속한다. 어머니께는 회사 경영권을 제외한 생활비만 지급한다. 재욱은 이미 어머니를 의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유언장을 준비했던 거죠. 법원은 유언장을 인정했습니다.
서진은 재욱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상속받게 됐어요. 대한물산 지분 15%와 부동산, 현금 등 총 500억 원 규모였죠. 서진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유언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재욱의 필체가 보였어요. 눈물이 쏟아졌죠. 재욱아, 고마워. 태산이 옆에서 그녀를 안아줬습니다. 서진은 한참을 울었어요. 슬픔과 감사가 뒤섞인 눈물이었죠. 일주일 뒤 서진은 태산을 불렀습니다. 카페에서 만났어요. 태산아, 나 결심했어. 뭘? 재욱이 꿈이 있었거든. 어려운 사람들 돕는 재단 만드는 거. 나 그거 하고 싶어. 태산은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도와줄 거지? 당연하지. 서진은 오재욱 정의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재단은 억울한 사람들을 법적으로 지원하고 가난한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일을 했어요. 태산도 이사로 참여했죠. 재단 개소식 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서진은 단상에 올라 인사말을 했어요. 남편 오재욱은 정의를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재단을 통해 그의 뜻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이 되고 억울한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재단이 되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유나는 엄마를 자랑스럽게 바라봤어요. 개소식이 끝난 뒤 서진과 태산은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 하늘이 맑았어요. 여기까지 오느라 힘들었지? 태산이 물었습니다. 응. 근데 후회 없어. 재욱의 억울함을 풀었으니까. 이제 행복하게 살아야지. 서진은 태산을 봤어요. 태산아, 너는 행복해? 태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죠. 응, 너희 덕분에.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20년의 시간이 흘러 다시 만나 서로를 구했죠. 그리고 이제는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서진은 재단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들이 쌓여 있었죠.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산이 커피를 들고 들어왔어요. 바쁘네. 태산이 말했습니다. 응. 요즘 의뢰가 많이 들어와서. 서진이 웃었어요. 유나는? 학교 갔어. 오늘 발표 있다고 아침부터 긴장하더라. 태산은 웃으며 커피를 건넸습니다. 서진은 받아 마시며 창밖을 봤어요. 태산아, 조직 일 정리 잘 됐어? 응. 다 넘겼어. 이제 자유야. 앞으로 뭐 할 거야? 태산은 잠시 생각했어요. 건실하게 살아볼까? 작은 사업이라도 하면서. 무슨 사업? 카페 같은 거. 서진이 일하던 거 보니까 괜찮더라. 서진은 웃었습니다. 너 커피 만들 줄 알아? 배우면 되지. 두 사람은 웃었어요. 편안한 분위기였죠. 오후가 되어 유나가 재단으로 찾아왔습니다. 학교 발표를 잘 마쳤다며 밝게 웃었어요. 엄마, 태산 아저씨. 유나야, 발표 어땠어? 서진이 물었습니다. 잘했어요.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태산이 유나를 안아 올렸어요. 우리 유나 대단한데? 저녁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좋아요. 셋은 함께 식당으로 갔습니다. 조용하고 따뜻한 가족 식당이었어요. 음식을 먹으며 서로의 하루를 나눴죠. 엄마, 오늘 친구가 물어봤어요. 유나가 말했습니다. 뭐라고? 태산 아저씨가 우리 아빠냐고. 서진은 당황했어요. 태산도 멈칫했죠. 뭐라고 대답했어? 서진이 물었습니다.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유나가 태산을 봤어요. 아저씨는 우리 가족이잖아요. 태산은 유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렇지. 우리 가족이야. 유나는 환하게 웃었어요. 서진은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죠.
저녁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세 사람은 공원을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따뜻하게 불었어요. 서진아, 태산이 불렀습니다. 응? 너 행복해? 서진은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죠. 응, 재욱은 없지만 그래도 행복해. 유나도 건강하고 재단 일도 보람 있고 너도 옆에 있고 나도 행복해. 태산이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응. 20년 전에 내가 날 살렸잖아. 그때 이미 내 인생은 너한테 빚진 거야. 이제 그 빚 갚으면서 사는 게 행복해. 서진은 태산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태산아. 정말로. 두 사람은 유나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아이는 앞서 뛰어가며 웃고 있었어요. 한편 교도소에 갇힌 오민석과 오현주는 각각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교도소에서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매일 형에게 참회하며 살았죠. 면회 온 어머니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현주는 유리창 너머로 아들을 봤어요. 민석아, 우리가 잘못했어. 탐욕이 우릴 망쳤어.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글쎄. 하지만 반성은 해야지.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야. 모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후회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과거를 안고 살아가야 했죠. 2년이 더 지났습니다. 서진의 재단은 크게 성장했어요. 많은 사람들을 도왔고 언론에서도 주목했죠. 유나는 건강하게 자라 초등학교 고학년이 됐습니다. 밝고 씩씩한 아이로 자랐어요. 태사는 약속대로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서진이 가끔 도와주러 왔어요. 두 사람은 함께 일하며 편안한 시간을 보냈죠. 어느 봄날 서진과 태산, 유나는 재욱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깨끗하게 관리된 묘지였어요. 서진은 묘비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재욱아, 우리 잘 살고 있어. 유나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내 꿈이었던 재단도 잘 운영되고 있어. 유나도 꽃을 놓으며 말했어요. 아빠, 보고 싶어요. 하지만 엄마랑 저 이제 괜찮아요. 태사는 조용히 뒤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재욱에게 말했어요. 형님, 제가 잘 지킬게요. 서진이랑 유나, 제 목숨처럼 지키겠습니다. 묘소를 나서며 서진이 태산에게 물었습니다. 태산아,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까? 그냥 지금처럼. 유나 잘 키우고 좋은 일하고 행복하게 살자. 그래, 그게 최고지. 세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봄꽃이 만발한 길을 따라 햇살이 따뜻하게 그들을 비췄어요. 저 멀리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힘든 겨울을 지나 마침내 찾아온 봄이었죠. 서진과 유나 그리고 태사는 그 봄 속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억울함은 풀렸고 정의는 승리했으며 사랑하는 사람들은 함께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태사는 20년 전 다리 위에서 서진에게 받은 생명을 이제 온전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진은 가장 어두웠던 순간에 손을 내밀어준 친구 덕분에 다시 일어섰죠. 두 사람은 서로를 구했고 이제는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길 끝에 무엇이 있을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하지만 함께라면 괜찮았습니다. 유나가 앞서 걸으며 말했어요. 엄마, 아저씨, 빨리 와요. 서진과 태사는 웃으며 아이를 따라갔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에는 희망이 가득했어요. 새로운 시작. 그것이 바로 그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엄마, 빵 먹고 싶어. 라는 작은 한마디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결국 정의와 의리, 그리고 사랑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조폭두목 강태사는
20년 전 자신을 구해준 은인 한서진을 다시 만났고 그녀가 겪은 억울함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오현주와 오민석은 탐욕과 권력에 눈이 멀어 가족을 배신하고 살인까지 저질렀죠. 하지만 결국 진실은 드러났고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한서진과 유나는 빼앗긴 것들을 되찾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태샤는 어두웠던 과거를 정리하고 서진과 유나의 곁을 지키며 정당하게 살아가기로 했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 탐욕은 결국 자신을 파괴한다는 것. 둘째,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 셋째, 진정한 힘은 권력이나 돈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의리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가며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어떤 선택은 우리를 성장시키지만 어떤 선택은 우리를 파멸로 이끌죠. 중요한 건 어떤 순간에도 인간다움을 잃지 않는 것,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순간에도 정의와 의리를 잃지 않는다면 언젠가 봄은 찾아올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